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재훈 작가의 그녀의 매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야기 구성이 아주 독특하고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듯 서술되는 다중인격과 기억상실, 그리고 감정에 앞선 사랑.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최재훈 작가의 그녀의 매듭 들어보시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이 공존한다. 내가 선택한 삶과 선택하지 않은 삶. 선택한 삶 속에서 나는 사람들에 떠밀려 지하철을 타고 퇴근길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따금 서점에 서서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인다.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거나 아메리카노 대신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인테리어 잡지 대신 배낭여행 안내서를 뽑아들거나 오랜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낄 때 내 삶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머리가 반으로 갈라진 플라나리아처럼 하나의 몸통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촉수가 제각기 새로운 기억을 축적해간다. 다시 4개로, 8개로, 16개로. 무한 분열하는 촉수들이 꿈틀거리며 저마다의 기억을 주장한다. 서로 몸을 밀치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촉수가 뒤얽혀 매듭으로 묶이기도 하면서 지금의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는 삶.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속엔 변함없이 내가 존재하는 그중 하나는 어쩌면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2학년 종업식 날, 한 친구가 머무적거리며 다가왔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말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애였다. 뜸들이며 꺼낸 부탁이라는 것도 우리 사이의 완충지대를 침범하지 않는 사소한 용건이었다. 내가 다니는 미술학원을 소개받고 싶다는. 너도 미대 가려고? 그 애의 투명한 볼이 발긋하게 물들었다. 늦었지만 1년이라도 다녀볼까 하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아무래도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하는 내내 아는 친구의 불안한 시선이 하필 구멍난 내 스타킹 무릎 언저리를 훑고 다녔다. 우리는 3학년에서 반이 갈렸지만 매일 저녁 미술학원에서 마주쳤다. 그 애는 학원이 처음일 뿐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았다. 실기고사에 필요한 테크닉을 익히면서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의 급수도 점점 상승했다. 동그란 어깨의 경쾌한 움직임에 따라 비너스가, 브루투스가, 아리아스가 정확한 비례와 입체감을 갖춰가는 모습을 나는 자꾸만 훔쳐보게 되었다. 그냥 풀어헤치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애의 긴 생머리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신참의 실력에 놀란 건 나만이 아니었다. 칭찬이 해픈 키아누는 마음껏 감탄을 표현했다. 유독 그 애를 지도할 때면 동그란 어깨에 손이 올라가거나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맨살이 달라붙곤 했다.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고 애들이 별명을 붙일 때 나는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부드러운 눈매와 날렵한 턱선이 얼추 비슷하게도 보였다. 넌 왜 이렇게 선이 거칠어졌어? 팔짱을 끼고 뻣뻣이 선 키아누를 올려다보았다. 3학년 됐다고 긴장할 거 없어. 너 정도면 홍대도 충분해.
충분할지는 몰라도 1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녔다는 나는 결코 감탄의 대상이 아니었다. 저런 실력이 있으면서 왜 진작 학원에 다니지 않았을까? 그냥 궁금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애와 친하게 지냈던 애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이유는 금세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홀어머니와 시장통 옥탑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시장 소머리 국밥집에서 일한다고 했다. 미술학원 수강료는 한 달 50만 원이 넘었다. 그러자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다닐 수 있는 걸까? 소머리 국밥집 사장이 갑자기 월급을 2배로 올려줄 리도 없을 텐데. 궁금했을 뿐이다. 친구로서. 2학년 내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애의 별명이 뭔지, 성적은 몇 등이나 했는지, 특별활동은 무슨 반이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말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인다는 것, 휴대폰 배경 화면에 고갱이나 마티스의 그림을 즐겨 깐다는 것, 흰색 스포츠 브라를 애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의 핑크색 티니위니 가방이 이따금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 분명 책은 아니었다. 학원이 끝난 후 그 애의 뒤를 밟았다. 사람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은 두 소녀의 어설픈 탐정놀이를 구경하는 것 같아 괜스레 가슴이 콩닥거렸다. 공원 화장실로 들어간 그 애는 잠시 후 청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왔다. 눈매만 살짝 강조한 누드 메이크업도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종종 걸음으로 시끌벅적한 유흥가를 가로지르더니 후미진 놀이터에서 멈췄다. 연신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 애를 나는 주차된 트럭 뒤에서 훔쳐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오렌지빛 립글로스를 바른 입술이 작은 열대어처럼 떠다녔다. 예상대로 후줄근한 양복을 걸친 배불뚝이 아저씨가 다가왔다. 둘은 잠시 서서 얘기를 나누다가 곧장 뒷골목의 모텔로 사라졌다. 나는 길 건너편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기다렸다. 40분 후 배불뚝이가 혼자 나왔다. 수족관처럼 불을 밝힌 편의점에서 나와 어둠이 고인 건물 현관에 몸을 숨겼다. 15분쯤 지나 내려온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다. 민트탄 어깨 위로 연신 가방을 추어 올리면서 란제리숍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 조명에 언뜻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쉽게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성호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가 자신의 연인을 소개하면서부터였다. 올인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누님에게 품질 검사부터 받으라고 반 농담으로 다짐을 놓은 건 나였고 성호는 그 말을 따랐다. 얘는 나를 정말 편한 친구로 여기는구나.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강지민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큐빅이 박힌 나비 모양 머리핀으로 한쪽 옆머리를 올려붙인 여자애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이 되었다. 희고 가녀린 팔목에 500cc 맥주잔이 버거워 보였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왜요? 오빠가 가장 오래 사귄 베프라고 늘 자랑했는데요. 그래도 불알 친구는 아니에요. 라고 성호와 종종 하는 농담을 던지려다 참았다. 에티켓이라는 게 필요한 자리였다. 성호도 내 표정을 읽었는지 웃음을 참으며 눈을 찡긋했다. 두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스쿨에서 만난 이야기,
성호의 어수룩한 첫 데이트 신청. 짜릿했던 동반 비행 체험단에 나중에 애인과 꼭 해보라는 얄궂은 권유까지. 나는 적당히 추임새를 섞어가며 예의 바르게 들었다. 부침성 좋으면서도 자기 표현이 분명했다. 우리 팀에 새로 들어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신입 디자이너처럼. 강지민이 초승달 2개를 매달고 조잘대는 동안 성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기대앉아 미소만 지었다. 전에 없던 의젓함이 느껴졌다. 어때? 강지민이 화장실 통로 쪽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성호가 물었다. 어려 보이네? 23. 6살 차이면 도둑놈이라 하기는 그렇고 절도 미수쯤 되겠네. 자식 질투하기는. 성호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농담이 귓볼을 따끔하게 찔렀다. 귀엽네.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 저 어린 양을 인도하느라 그간 나를 쌩깠냐? 미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 아니냐. 쟤 지금은 저래도 정식으로 사귀기 전까지 얼음공주였어. 성깔이 장난 아니야. 오호, 돌아오면 그대로 전해주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글쎄, 아직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고. 성호는 수줍게 싱글거리며 맥주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다. 강지민이 돌아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성호가 화장실에 갔다. 어때요, 성호? 그녀는 2초쯤 생각하고 대답했다. 성호 오빠 훈남이잖아요. 확실히 제 또래 애들보다 속도 깊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전 말만 번드르르한 선수 타입은 질색이거든요. 역시 자기 표현이 분명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속 깊은 훈남. 왠지 내가 아는 성호는 아닌 것 같았다. 맥주잔을 비우고 호출 버튼을 눌렀다. 친구라고 해도 난 여잔데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녀도 따라서 잔을 비웠다. 에이, 그러면 오빠가 소개하지도 않았겠죠. 전 남녀간에도 친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똑 부러지는 대답이었다. 친구라는 선을 넘는다면 장난 아닌 성과를 보게 되리라는 암시까지.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요. 카피가 변경됐어. 컬러가 바뀌면 추억도 바뀐다.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디자인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 실사로 변하는 부분을 더 다듬어서. 팀장은 새로 출시되는 디지털 카메라 광고 시안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에 열을 올렸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를 배경으로 남녀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여행 사진이다. 좌측 끝에서 거친 흑백 스케치로 시작되는 사진은 색을 입힌 일러스트로 변하며 난자를 통과하고 오른쪽 여자 부분은 점점 선명해지는 실사로 완성된다. 여자의 뒤쪽 배경에 검은 머리에 근사한 이태리 남자가 웃으며 그녀를 돌아보고 있다. 차화연 씨 듣고 있어? 아, 예. 왜 그래? 한가하게 봄 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번 PT 날아가면 우리 모가지도 같이 딸려가. 휴게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는 노란 개나리와 진홍색 철쭉이 탐스러웠다. 꽃그늘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울긋불긋 선명한 실사로 물이 들어있었다. 내 쪽으로 올수록 점점 흑백의 거친 스케치로 변하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아홉수인가? 작년과 달리 계절의 변화가 스산하게만 다가왔다. 참, 한정아 파혼당한 거 있잖아. 구석 소파에서 매체팀 여직원 둘이 연예계 가십을 쑥덕거리고 있었다. 눈인사만 주고받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다.
열받아서 전 남친이 미니 홈피에 데이트 사진을 다 올린 거야. 찐한 것도 많대. 정말? 웬일이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자판기 커피는 너무 달았다. 성호와 나는 골목 끝에 담벼락을 맞댄 이웃집에서 자랐다. 서로의 아버지가 친구였고 서로의 어머니가 친구였고 동갑내기인 우리도 당연히 친구가 되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에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함께 등교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는 건전한 창구였고 대학 진학 후에는 희로애락 어느 경우에도 불러내기 좋은 전천후 술 친구였다. 몇 차례 소개팅을 주고받았지만 둘 다 전적은 시원치 않았다. 철원으로 면회를 가서는 애인도 없이 입대해서 내가 이 고생이라며 타박을 놓았고 기말 전시회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온 성호는 언제까지 꽃돌이 노릇이냐며 투덜거렸다. 그에게나 나에게나 순수한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은근한 자부심이었다. 각자 집에서 독립하고 직장에 묶이면서 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기억은 은행 적금처럼 착실히 이자가 붙어갔다. 요즘 적금을 현명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성호와 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묵계가 존재했다. 우정을 위협할 수 있는 웃잘한 감정은 각자 알아서 가지치기 할 것.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성적 매력을 음미할 수 있는 자격이 애당초 주어지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장기간 숙성된 기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묵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사랑에서만큼은 강렬한 낭만주의적 견해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사랑이란 신압으로 쌓여 조금씩 데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격정적으로 찾아와 단번에 모든 걸 앗아가는 열병이라고. 얼굴을 익힌 후 성호 커플의 술자리에 몇 번 더 어울렸다. 강지민은 의외로 다소곳한 매력을 갖춘 아가씨였다. 어린 연인답지 않게 항상 성호의 수저나 술잔을 먼저 챙겨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도 성호의 취향을 고려했다. 어른공주는 일단 마음을 열고 나면 지아비를 극진히 섬기는 평강공주가 되는 모양이었다. 혹은 그런 모습을 다분히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나 이제 내가 돌볼 테니 그만 신경 끊어도 된다는 신호로. 일을 핑계로 서너 차례 자리를 거절했고 연락이 뜸해졌다. 정작 내 신경을 긁은 것은 친구를 빼앗겼다는 옹졸한 상실감이 아니었다. 토요일에 데이트 있어? 아니, 기말고사라고 혼자 놀래. 나를 대하는 성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그래서 편안했고 그래서 아쉬웠다. 불쌍한 것 내가 거두어주지. 시립미술관에서 콩바스 전시회가 있어. 너도 냉장고만 팔지 말고 문화생활 좀 해라. 오, 프랑스 자유구상회화의 대표 작가 로베르 콩바스 말인가? 어쭈, 제법인데? 지민이 만날수록 느끼는 건데 참 둘이 취향 비슷해. 삼겹살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그렇고 독일 영화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걔도 콩바스 꼭 봐야 한대서 지난주에 같이 갔잖아. 아, 그랬어. 전시회가 무지하게 감동적이었으니 내가 또 가주지. 됐다 싶다. 혼자 놀아. 온종일 뜨겁던 여름 어느 날 늦은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서 태에 들렸다. 성호와 자주 찾던 신촌 뒷골목의 카페였다. 어스레한 실내에 드문드문 밝힌 촛불.
자궁속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둘 다 좋아했다. 느긋하게 머리를 쓸어 올리며 지하로 통하는 철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멈추어야 했다. 성호와 강지민이 우리의 단골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은은한 촛불의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성호를 바라보며 나른하게 웃었다. 몸을 돌려 덜컹거리는 철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강지민이 나를 설핏 본 것도 같았다. 나는 그 카페에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었다. 미략 같은 건 없었지만 둘만의 아지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성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강지민이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호를 채워줬다면 훨씬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성호의 교집합 부분만을 잠식해 들어왔다.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서. 대여섯 살 무렵인가 성훈의 아버지가 새끼 푸들 한 마리를 데려온 적이 있었다. 성훈은 나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하루 종일 강아지랑 놀았다.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한동안 푹 빠지는 성격이었다. 나도 털실뭉치 같은 강아지가 보고 싶었지만 토라졌다는 티를 내기 위해 일부러 놀러가지 않았다. 성호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건 나랑이에게 손목을 물린 다음 날이었다. 핑크색 티니위니 가방이 부풀어 오르는 날이면 어느새 나는 그 애의 뒤통수를 쫓고 있었다. 이제 조바심치며 탐정놀이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 애는 늘 같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같은 모텔을 이용했으니까. 상대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연계부터 어깨가 구부정한 노땅까지 다양했다. 소요되는 시간도 다양했다. 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으며 묵묵히 기다렸다. 이유는 단 하나. 란제리숍 앞을 지날 때 한순간 드러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보기 위해서였다. 어두운 거리에서 1초 남짓한 시간에 나는 무엇을 본 걸까? 우는 듯 웃는 눈매, 화가 난 듯 무심한 이마, 환멸과 환상 사이에서 앙담은 입술, 야누스가 된 어린 소녀. 그 순간 그 애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 모습이 왜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졌을까? 쇼윈도 불빛에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사라진 제국의 신에게 나는 차츰 매혹되어 갔다. 하지만 신을 섬기는 무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입시는 성큼 다가왔다. 점심시간에 한적한 등나무 벤치로 그 애를 불러냈다. 일부러 미술학원이 아닌 학교를 택했다. 감성과 자율이 아닌 이성과 규율이 지배하는 곳. 저기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시험 볼 때까지 네 학원비 내가 빌려주면 안 될까? 부담 갖지 말고 대학 가서 천천히 갚으면 돼. 학원에서 입시 특강한다고 돈 따블로 타기로 했거든. 부자들이라 대학만 간다고 하면 신경 안 써. 그 애는 동그란 눈을 씀뻑거렸다. 네가 왜? 어젯밤 이 대답을 가장 고심해서 짰다.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대답. 수치심을 걷어내고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자괴감은 남겨두게 만드는 대답. 우연히 보게 됐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니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진작 말하지 그랬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런 말들을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고상한 답변을 골랐다.
그냥 네가 그림에 전념했으면 좋겠어. 뱉어놓고 아차 싶었다.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기엔 너무 애매한 답변 같았다. 얘가 못 알아먹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든 탓인지 역시 눈치가 빨랐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허물어지듯 내 품으로 엎어져 어깨를 들썩였다. 새끼 토끼 한 마리 정도의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토끼의 가녀린 등을 토닥였다. 팔뚝을 파고드는 그의 손톱이 너무 아팠다. 뭐라고 웅얼거린 것 같은데 흐느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 애는 내 말대로 그림에만 전념했다. 연필을 돌리는 동그란 어깨의 움직임이 더욱 경쾌해졌다. 키아누는 집중력이 좋아졌다며 그의 어깨를 더 자주 두드렸다. 학원이 끝나면 우리는 떡볶이와 순대를 사 먹거나 가판에서 머리핀을 구경했다. 평범한 여고생들처럼. 우리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지원했다. 그 애는 합격했고 나는 떨어졌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흔한 여자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지연, 선미, 민정, 혜영, 현정. 현정이 좋겠다. 미니홈피 검색창에 이 현정을 치고 출생연도는 성호와 동갑으로 했다. 물론 나와도 동갑이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총 317명의 이 현정이 주르륵 나열되었다. 사진을 많이 올린 홈피를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았다. 귀여움보다는 성숙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풍기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흘끈거리게 되는 세련되고 도도한 스타일의 적임자 하나를 찾았다. 갸름한 얼굴에 폭이 좁고 도톰한 입술을 가진 이현정. 긴 생머리가 탐스러운 서구형 미인이었다. 마침 짙은 눈썹에 순박한 인상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이 많았다. 성호와 비슷한 체격이었다.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남자가 빨간 앙고라 스웨터를 입은 이현정을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으로 정했다. 포토샵을 띄우고 작업을 시작했다. 성호 사진은 지난 추석 때 나와 찍은 것으로 골라놓았다. 장난스럽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성호. 어깨동무한 손이 내 어깨를 감싸지 못하고 허공에 둥실 떠있다. 커서를 세심하게 움직여 성호의 얼굴을 잘라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을 부유하던 몇 가지 일상의 편린들이 한순간 꿰어졌을 뿐이다. 주말을 끼고 상해로 출장을 떠난 성호. 미니홈피 사진 때문에 재벌가에게서 파혼당한 여배우. 그리고 카페 태에서 새치름한 표정으로 나를 비웃던 강지민. 정말 한순간이었다. 별것도 아닌 작업이 3시간이나 걸렸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이제 이현정은 성호의 품에 안겼다. 어느 틈엔가 성호의 미소도 변해 있었다. 중마고우와의 편안한 한때에서 연인과의 행복한 한때로. 성호의 미니홈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거의 모든 비밀번호를 이름 이니셜과 어릴 적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혼합해서 사용했다. 미니홈피 사진첩에 합성사진을 올리고 제목을 썼다. 부산에서 현정이 와. 스크랩은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을 등록하시겠습니까? 커서를 확인해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강지민이 이 사진을 본다면? 정말 나와 비슷한 성격이라면 말없이 깔끔하게 차버리겠지.
말만 번드르르한 선수 타입의 남자를. 어린 그녀와 티격태격하는 사이 성호도 나에게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테고, 내가 그녀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교 우위.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거지? 언제부터는 기억에 짓눌린 감정이 비명을 지를 때부터지. 나의 이상형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정작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도 이건... 마음이 혼자 1인 2역의 연극을 하는 사이 지겹다는 듯 손가락이 털썩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확인. 소란스럽던 대화가 또 끊겼다. 사진은 이미 100메가의 속도로 성호의 미니 홈피에 올라갔다. 볼까? 안 보면 그만이고. 어느덧 창밖은 캄캄해졌다. 멀리 서울타워의 불빛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얼비쳤다. 그런데 불빛이 가운데 창틀을 기준으로 오른쪽 창을 통해 보였다. 이상하다. 책상 앞에 앉으면 서울타워는 늘 왼쪽 창의 한가운데 위치했던 것 같은데 집이 살그머니 몸을 틀었나? 남산이 옆으로 한 발짝 움직이기라도 했나? 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성호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미니 홈피의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3주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맥주나 한잔 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성호는 눈에 띄게 헬쑥해진 얼굴이었다. 의욕적인 유학파 상무가 새로 오면서 업무가 많아졌다고 했다. 지민 씨는 잘 지내지? 지민이 헤어졌어. 성호는 맥주를 길게 들이켰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학교로 찾아가면 투명인간 보듯 무시하고. 성호 말대로 우린 비슷한 성향이었다. 다른 여자들 들먹거리며 물고 늘어지는 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성호는 그새 다른 남자가 생긴 거라고 넘겨짚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덤덤한 말투였지만 술은 어느새 소주로 바뀌어 있었다. 탁자 위에 빈 술병이 늘어갈수록 성호는 격양되어 원망과 울분을 토해냈다. 심증을 쉽게 풀어헤치는 성격이 아닌데 상처가 깊은 모양이었다. 요즘 쉽게 만나고 쉽게들 헤어지잖아. 그만 잊어버려. 도움도 되지 않는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죄책감이 뾰족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내 파렴치한 모략을 실토하고 성호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언제 부산으로 여행이나 가자. 바다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성호는 개슴칠에 풀린 눈으로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그래 하고 소주를 털어 넣었다. 인사불성이 된 성호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었다. 술로 이별의 기억을 소독하려는 듯 성호는 계속해서 들이부었다. 택시에서도 욕설을 섞어가며 끝이야. 미안해. 고마워. 두서없이 뇌까렸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멀쩡히 서 있는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길질로 날려버리기도 했다. 처음 보는 과격한 모습이었다. 침대에 눕히자마자 성호는 골아 떨어졌다. 셔츠와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침대에 앉아 어린애처럼 새근거리는 성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주자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도 함께 흘러갈 거야. 늘 그랬듯이. 허리를 숙여 그의 메마른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어디선가 태엽 감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혼자 차분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마침 겨울을 겨냥한 광고들이 일찌감치 몰려들어 사무실도 한동안 정신없이 돌아갔다. 한 달 정도 지나 성호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 생일 축하한다. 책상 위 달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빨리 바지시 하나 구해야 내가 졸업하지. 나와 저녁이나 먹게. 성호의 목소리는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듯 했다. 아니, 또랑또랑한 음색이 이전보다 더 쾌활하게 들렸다. 넓은 홀 중앙에는 사람 키만한 선인장 셋이 춤을 추듯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성호 말로는 정통 멕시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레스토랑 중 하나라고 했다. 2층 창가 테이블에 앉아 나직하게 흐르는 라틴 리듬에 발 장단을 맞추었다. 가을 석양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에 기대어 나른하게 숨을 골랐다. 가로수 아래를 지나는 행인들도 굳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길 건너편 온통 연보라색으로 꾸며진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밀고 나왔다. 성호였다. 한 손에는 앙증맞은 연보라색 종이 가방.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가 채 뺨으로 번지기도 전에 내 얼굴은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성호의 뒤를 따라 나온 여자가 다정스레 그의 팔짱을 끼었다.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에 작고 도톰한 입술.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흘끔거리게 되는 세련되고 도도한 스타일. 분명 그녀였다. 이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둘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여자가 아쉬운 듯 팔짱을 풀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성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간쯤에서 돌아보며 손짓하는 모습을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쨍!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유리 파편이 튀었다. 동그랗게 오므린 내 손이 허공을 움켜잡고 있었다. 종업원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유리 파편을 쓸어 모으며 나를 곁눈질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얼음물을 부탁했다.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을 때 성호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너 어디 아파? 얼굴이 꼭 처녀 귀신 같아. 어제 야근을 해서. 성호는 20대 마지막 생일을 감축드린다며 연보라색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토파즈로 세공한 노란 장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고맙다고 우물거리고 목걸이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큰맘 먹고 지른 건데 걸어보지도 않냐? 목걸이를 다시 꺼내어 목에 걸었다. 무지근한 중량감이 뒷덜미를 끌어당겼다. 좋다, 어울리네. 역시 내가 안목이 있어. 성호가 메뉴판을 펼쳐들고 계속 뭐라고 말을 건넸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설마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그때 일이 마음에 걸려 헛것을 봤나? 꿈에 이 사람 저 사람 뒤섞여 등장하듯이. 성호가 메뉴판 너머로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었다. 완전 멍 잡고 있네. 20대 떠나보내는 게 그렇게 아쉬워? 아니,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네. 쯔쯔, 요새 감기 지독하다던데 약은 먹었냐?
응. 그런데 성우야, 방금 저기서 어떤 여자랑 있던데? 봤구나. 성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너한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차였다고 울고 불고 한 게 얼마나 됐다고 여자한테 환장한 놈처럼 보일까봐. 성호는 멋쩍게 웃었다. 하긴 그 덕분에 만났으니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 그 묘한 인연은 내가 만취한 성호를 집에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날 연결되었다. 이튿날 성호는 숙취로 흐리멍텅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이드미러를 박살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주차장에 내려가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즉시 자동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는 그런 애였다. 긴 생머리에 가디건을 걸치고 내려온 여자에게 성호는 정중히 사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카센터로 갔고 내친 김에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후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역시 사랑은 첫눈에 꽂히는 건가 봐.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는지 자신도 놀랍다고 했다. 멋대로 자신을 버린 여자애와 달리 세련되고 성숙한 매력에 편안함을 느꼈다고. 봤으면 알겠네. 낯이 익지 않아? 나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글쎄, 네 한 해 선배라고 하던데. 시각디자인과 99학번. 네가 재수했으니까 나이는 우리랑 동갑이고. 나 참, 내 연애사에 왜 항상 네 그림자가 어른거리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전혀 안면이 없는 여자였다. 그래? 선배들은 잘 몰라서. 이상하네. 걔는 너 잘 알던데. 친했다고. 이름이 뭔데? 이현정. 생각 안 나? 1년의 재수를 거쳐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건 그 애였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연락도 못했어. 연락을 기다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애는 빳빳한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 천천히 줘도 되는데. 아니야, 나 그동안 알바 많이 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입학식도 하기 전부터 그 애는 내 팔짱을 끼고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학교 앞에 이름난 카페, 분식집, 옷가게 등을 순회했다.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를 살뜰히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 되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교수별 족보도 건네주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단짝으로 알았다. 그 애는 내가 알던 다소 침울하고 소극적인 여고생이 아니었다. 쾌활하고 싹싹한 태도로 선후배 동기 모두에게 호감을 얻었다. 석고상과 정물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작품은 교수님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맵시 있게 코디하고 다니는 옷이며 가방, 구두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정말 알바를 많이 한 모양이었다. 얘기 많이 들었다. 나 문찬혁이야. 그의 남자친구는 짙은 눈썹에 근사한 저음을 가진 3학년 선배였다. 과묵하면서도 농담을 효율적으로 구사하는 센스가 있었다. 신입생 환영회 때 내가 눈을 맞추려 노력했던 그 선배였다.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다며? 해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 애를 나는 겸연스레 바라보았다. 우리는 참 취향이 닮았구나. 그리고 너는 항상 나에 앞서 모든 걸 갖는구나. 그 애는 남자친구도 제쳐두고 나와 붙어 다녔다.
찬혁 선배는 함께 어울리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 애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시시껄렁한 잡담 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었다. 그 애가 살갑게 다가올수록 마음속에는 의혹이 부풀었다. 나를 감시하는 걸까?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다른 대학에 가기를, 아니 계속 낙방해서 인생 낙오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자신이 애써 가꿔놓은 꽃밭을 순식간에 망쳐놓을 수 있는 나를. 그 애가 팔짱을 끼워올 때마다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름다운 야누스의 얼굴을.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진은 합성한 나조차도 눈치채기 힘들 만큼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내가 레스토랑 2층에서 본 그대로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우리 잘 어울리지? 그녀를 끌어안은 성호가 해죽해죽 웃었다.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정원이 30명뿐이라 국어학번 선배라면 거의 모두 알고 지냈다. 이현정이라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나와 친했다니.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휘어진 시공간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성호를 다시 엉뚱한 여자에게 빼앗겠다는 열패감도 벅찬데 그 엉뚱한 여자는 내가 임의로 고른 사진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나를 잘 안다고 한다. 혹시 내가 잊고 있던 선배의 이름과 얼굴을 무심결에 고른 건 아닐까? 그렇다 해도 그 여자가 성호와 실제로 연결된 우연은 또 뭔가? 어떻게 꿰맞추려 해도 황당한 삼류 시나리오만 나왔다. 혼자 애태우지 말고 그녀를 만나 속 시원히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해 미적거리고 있는데 그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현정은 우리 회사 로비의 카페에서 기다렸다. 팔짱을 끼고 다리도 꼬고 삐딱하게 기대앉은 채 다가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도 그 자세를 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성호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현정 씨라고.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기가 막혀서. 네, 맞습니다. 차화연 씨. 날 기억 못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섭섭하죠? 얼마나 됐다고. 다짜고짜 12조로 나왔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당황스러웠다. 사진에 대해 알고 있을 리는 없을 텐데. 초면에 좀 무리하시네요. 댁이 왜 나와 친했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현정 씨 기억이 없습니다. 무례라, 무례. 너한테 그런 단어 듣게 될 줄은 몰랐네. 하긴 원래 맞은 놈이 못 잊는 거지. 때린 놈이야 돌아서면 그만이고. 여자가 가면을 쓰듯 표정을 바꿔 생긋방긋거렸다. 그래도 내 이름까지 잊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난 네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말이야. 이제 간신히 추스리고 사는데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서 상처를 해집는 걸까? 그녀의 미소가 스멀스멀 기어와 내 손목을 억세게 틀어쥐었다. 저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정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멀거니 건너다 보았다. 병원은 네가 갔어야 하는 것 같다. 이보세요. 절 언제 봤다고. 그녀는 대꾸도 않고 옆자리에 벗어두었던 잿빛 쇼를 둘렀다. 잘 생각해봐.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난 걸 보면 우리도 보통 인연은 아니잖니?
이현정이 손등으로 윤기 흐르는 생머리를 활짝 펼쳐 숄 위로 빼내고 핸드백을 챙겨 일어설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참, 내가 골라준 선물은 마음에 들어? 노란 장미? 너한테 잘 어울리겠더라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다. 친하게 지냈던 지영 선배를 찾아갔다. 현정의 주장대로라면 그녀의 동기로 학교를 같이 다녔을 터였다. 의례적인 인사만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졸업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시각 디자인과를 찾아 넘기는데 반질반질한 종이장이 자꾸만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졸업생들을 한 명씩 유심히 살펴보았다. 대부분 눈에 익은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이현정은 없었다. 이름도 얼굴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요란하게 앨범을 덮었다. 얘는? 갑자기 졸업 앨범은 왜 뒤지고 그래? 아니, 이현정이라는 사람이 내 선배라고 하는데 통 기억이 안 나서. 앨범에도 없네. 언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지영 선배는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눈을 껌뻑였다. 현정이는 한참 뒤에 졸업했겠지. 이현정?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영 선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화연아, 네가 어떻게 현정이를 모르니? 굽이진 2차선 국도를 타고 옥천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애와 찬혁 선배의 부친상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람도 쐴 겸 내 승용차로 함께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자정 무렵 일어서는 나를 그 애는 미적미적 따라 나섰다. 발인 때까지 머물고 싶은 눈치였지만 나는 무시하고 선배들에게 함께 인사를 돌렸다. 줄곧 숙연한 얼굴로 일손을 거들던 그 애는 차에 타자마자 쾌활하게 말을 붙여왔다. 이것도 나에 대한 억지 배려인가 싶어 좀 짜증이 났다.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식 오빠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혹시 대시한 적 없어?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 오빠가 너무 신중한 성격이긴 하지. 그래도 사람은 괜찮잖아. 착하고 집도 꽤 산다던데? 관심 없어. 찬혁 오빠라면 모를까. 일부러 어깃장을 놓고 그 애를 곁눈질했다. 미간이 아주 잠깐 찌푸러졌다가 이내 펴졌다. 야누스가 된 여린 소녀. 이제는 그 매혹적인 표정마저 능히 감출 수 있는 연륜이 쌓인 듯 했다. 와이퍼를 2단으로 바꾸며 다시 앞을 보는 순간 차가 공중으로 기우뚱하게 떴다가 털썩 내려앉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뭐지? 룸밀러에는 어둠을 가로지르는 부슬비만 반뜩거렸다. 내가 보고 올게. 말릴 틈도 없이 그 애가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종종 걸음으로 빗속을 가로지르더니 쪼그려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았다. 그 뭔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모습을 룸미러를 통해 지켜보았다. 운전대를 움켜쥔 손등에 핏발이 돋았다. 차로 돌아온 그 애는 비에 젖어 바들바들 떨었다. 안색이 창백했다. 어린애인데 죽었어. 텅 빈 창고에서 혼자 쿵쿵 울리는 심장 고동. 머리카락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 올 한 올 모공에서 빠져나왔다. 너 술 마셨니? 맥주 2잔. 아니 3잔인가? 숨쉬기가 힘들었다. 빗줄기가 철창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속삭였다. 살인자,
살인자. 가자. 그 애가 나직이 내뱉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출발시켰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마른 침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정말. 혹시 다른 차에 치였던 게 아닐까? 그 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옆에서 검은 형체가 뛰어드는 걸 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은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다. 그 애의 서늘한 젖은 손이 내 허벅지에 얹혔다. 화연아, 천천히 가. 창밖으로 구름과 새들과 낮과 밤이 지나갔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비너스처럼 브루투스처럼 아리아스처럼 굳어갔다. 사람이 눈 뜨고 잔다는 게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눈만 감으면 난 부슬비 내리는 옥천의 국도에 드러누워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내장을 드러낸 채로. 그 애가 빵빵하게 부푼 마트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찾아왔다.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와 찬장에 먹을거리며 생필품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그 애가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을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멀뚱히 지켜보았다. 볕이 좋은 날이었다. 빨래 터는 소리가 베란다 타일에 경쾌하게 울렸다. 집안일을 마친 그 애가 옆으로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나는 힘없이 허물어졌다. 부드러운 손길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애의 팔뚝을 파고드는 손톱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다시 뜬 눈으로 며칠이 지났다. 용기를 내어 컴퓨터를 켰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옥천에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는 없었다. 어린애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기사도. 그 애가 부슬부슬 빗속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죽은 어린아이, 죽은 개, 나무토막, 낙석, 죽은 아이. 문을 나서기 전 나를 돌아보던 그의 눈빛. 깨진 유리조각처럼 반짝이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애는 두 번 다시 내 방을 찾지 않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영 언니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현정은 싹싹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매 학기 장학금을 탈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한 학번 선배인 근사한 남자친구도 있었다. 모난 데 없이 착하게 단계를 밟아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고약한 소문 하나가 모든 걸 파탄내기 전까지. 언제부턴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원조교제를 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한번 훑고 지나가는 험담 수준이 아니었다.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학원비와 재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배경 지식부터 구체적인 장소와 액수까지 거론되었다. 급기야 늑수구레한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다. 머리 모양과 몸피는 비슷했지만 밤에 멀리서 찍은 핸드폰 사진이라 얼굴을 분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소문은 그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내색만 안 했을 뿐 모두들 벼르고 있었다는 듯 함께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정성껏 키웠다. 싹싹한 태도는 금세 가증스러운 위선과 동의어가 되었다. 반 지하에 살면서 구두와 가방은 자주도 바뀐다느니 요즘 강남 룬사롱에서 청순한 이미지의 여대생들이 인기가 좋다느니 장학금도 교수님한테 실력 발휘해서 탄 게 아니냐.
그녀는 차츰 외톨이가 되었고 눈에 띄게 말라갔다. 연인이었던 선배마저 도망치듯 입대한 게 결정타였다. 반년 만에 이현정은 사나운 투견으로 변해 있었다. 눈에 살기가 감돌았고 누군가가 주위에서 귓속말만 해도 달려가서 악다구니를 쳤다. 결국 한 사람이 된통 물렸는데 그게 나였다. 종강 파티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가 내 머리채를 거머잡고 따귀를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 네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이 나쁜 년, 마귀 같은 년. 말리는 후배들을 뿌리치고 탁자를 발로 차고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마구 휘저었다. 니들도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야. 사람들 머리 위로 소주가 흩뿌려지고 시뻘건 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남학생들이 발악하는 그녀의 팔다리를 틀어잡고 억지로 끌어냈다. 난 옷이 찢기고 머리털이 한 움큼이나 잡아 뽑힌 채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네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었지. 그런데 왜 걔가 나를...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건 이후 이현정은 학교를 휴학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졸업한 후에야 조용히 복학해서 학업을 마쳤다는 소문은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너 정말 기억 안 나? 그때 학과 전체가 떠들썩했잖아. 너도 한동안 쇼크 먹은 상태로. 지영 언니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도 기억에 없는 일이었다. 모두들 연극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빨간 펜을 들고 내 과거 대본을 제멋대로 첨삭하고 있었다. 이현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지레 가슴이 펄떡거렸다. 어때? 기억 좀 돌아왔니? 당신이 같은 학과를 다녔다는 건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참 편리하네. 부럽다. 이봐요, 이현정 씨.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유감이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일이 없다고요. 기억이 안 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직까지 나도 기억 못하고 있잖아. 말문이 막혔다. 화연아, 그 기분 알아? 수군수군 짓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꿈속까지 따라와 들러붙는 기분. 귓속에서 파리 한 마리가 웽웽거리는 것 같아 고막을 파낼 뻔했어.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뒤통수에도 눈이 생기더라. 가는 곳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보여. 친구란 인간들도 어색하게 눈길을 돌리고 믿었던 연인까지 냅다 주랭랑을 치는데 기분 참 더럽더라. 내가 소문이라도 냈다는 증거 있나요? 네 눈빛이 증거야. 기가 막혔다. 네가 수시로 찬혁 오빠에게 꼬리치고 내 험담 늘어놓는 거 다 알았다고. 그리고 그 헛소문이 퍼지기 직전에 네가 술 취한 척 오빠를 방으로 끌어들였다가 망신당한 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물론 그것도 기억 안 나시겠지. 그래, 그만두자. 정작 잊고 싶은 건 난데 자꾸 들춰봐야 뭐 하겠어. 그런데 화연아, 너 성호 씨 사랑하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름에 대꾸를 못하고 머뭇거렸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조우한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성호 씨 찬혁 오빠랑 너무 닮지 않았니? 외모도 성격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고 보니 사진을 합성할 때 이현정의 옆에 있었던 네가 얼굴을 도려낸 그 남자 어쩐지 인상이 낯설지가 않았다. 그런데 성호 씨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30년 지기라고 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네가 우리에 대해 뭘 아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다. 왜? 또 성호 씨에게 헛소문 속닥거려서 회방 놓을 거니? 화연아, 제발 그러지 말아줘. 나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아. 하긴 성호 씨는 그런 말에 넘어가 자기 여자를 버릴 사람은 아니더라. 그녀는 생글거리며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현정 씨,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만나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성호까지 말려든 이 마당에. 나는 반강제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현정의 미니 홈피에 다시 들어가 사진을 뒤졌다. 새로운 선배 역을 맡아 내 과거 속으로 던져진 또 한 사람. 내가 수시로 꼬리를 쳤다는 성호와 닮은 찬혁이라는 남자는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성호와 최근에 찍은 사진만 가득했다. 노란 은행잎을 공중으로 뿌리는 두 사람. 푸짐한 아이스크림 와플을 맛보기 직전에 두 사람. 눈에 익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두 사람. 그리고 둘이 부산에도 갔던 모양이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성호가 그녀를 다정하게 품에 안은 사진. 빨간 앙고라 스웨터를 입은 그녀를. 지금이라도 성호에게 전부 털어놓아야 하나. 불현듯 너에게 우정이 아닌 사랑을 느꼈다고. 사랑은 그런 거 아니냐고. 격정적으로 찾아와 단번에 모든 걸 앗아가는 열병. 그래서 지민 씨를 떼어놓기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사진 속 여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네 옆에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까지 고백해야 하나? 내 말을 믿어줄까? 나는 통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 사진 한 장이 내 과거를 제멋대로 뜯어 고치고 있다고. 사진? 네가 부산에서 빨간 스웨터를 입은 그녀와 찍은 사진이 바로 내가 합성한 거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래,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이젠 정말 뭐가 뭔지. 이현정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2시간을 혼자 기다리다가 돌아왔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나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20대 여성 만취한 상태에서 변심한 애인 몸에 불질러.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렇고 그런 치정극이었다. 문제의 20대 여성은 술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애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이 연애 시절 자주 드나들던 술집이었고 새로운 애인은 자신을 만나는 동안 양다리를 걸쳤던 그 여자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만취한 여자가 커플에게 위스키를 마구 뿌리며 난동을 부렸고 그 와중에 탁자에 촛불이 쓰러졌다.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사진 속의 피의자를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술에서 깨어난 강지민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호는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 무균실에 누워 있었다. 안면 피부 대부분이 3도 화상으로 타버렸고 왼쪽 눈은 각막 손상으로 실명되었다. 피부 이식 수술을 몇 차례 실시하겠지만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함께 입원한 이현정도 더 나을 것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철창에 갇힌 강지민까지. 이상하다. 왜 나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붕대를 친친 동여매고 누워있는 성호를 나는 유리벽 뒤에서 바라보았다. 박물관 유리 상자 속에 보관된 미라를 구경하는 관람객처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멀리 어긋나 버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연달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서 한 여자가 물기를 머금은 까만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홍조가 고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똑똑 떨어졌다. 웃는 듯 우는 눈매, 무심한 듯 화가 난 이마, 환상과 환멸 사이에서 앙담은 입술.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마주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손끝이 차가운 거울 표면에서 부딪혔다. 창밖으로 구름과 새들과 낮과 밤이 지나간다. 방에 틀어박혀 종일 컴퓨터로 사진을 합성하며 시간을 보낸다. 흑백의 백일 사진부터 지난 여름 휴가 때 친구들과 우도에서 찍은 사진까지 내 눈과 코와 귀와 입술과 뺨과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내가 모르는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타인들의 얼굴에 몰래 하나씩 끼워 넣는다. 수많은 검은 구멍이 수많은 내 얼굴을 메운다. 작업해야 할 사진이 많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을 해야 한다. 뭐가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 찬찬히.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처음인지.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스캐너에 넣는다. 불국사 대웅전을 배경으로 옹기종기 모여 해맑게 웃고 있는 한때의 여고생들이 모니터로 옮겨진다. 똑같은 교복에 새끼 손톱만한 얼굴들은 모두 어슷 비슷하게 보인다. 유독 내 뒤에선 자그마한 친구만이 눈에 띈다. 양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프레임 바깥을 쳐다보고 있다. 모두들 사진기를 응시하던 그때 이 애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런데 누구지? 친했던 애는 아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1년 동안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말 몇 마디 섞어보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지 못할 뿐 이 친구와의 사이에도 꽤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같은 미술학원을 다녔다거나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원조 교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그래서 이 애는 나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